시청자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2025년을 대반전의 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건강, 번영의 반전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해, 말의 힘찬 기상처럼 여러분의 꿈도 멀리 높이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자, 말의 해를 맞아서 늘 경주하시는 언론인,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저널리스트 변상욱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예. 선배보다 건강해야 되는데. 예, 글쎄 말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선배님보다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전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장환 목사 교회의 부목사, 잘 알려진 이동원 목사, 부목사인 때가 있었어요. 예. 아주대가 이제 교회가 있어요. 예. 아주대가 뭐 기독교 학교는 아닌데 하여튼 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만두게 됐다고 말씀드리니까 나 죽은 다음 당신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 한 말이, 예. 목사님 저보다도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제가 김장환 목사님보다도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선배님. 되게 뭐 방송을 오래 하신 분 하면 송해 선생을 떠올리는데 아직도 방송을 놓고 있지 않은 90몇 세의 김장환 목사가 계시다는 것. 욕심도 대단하고 정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올해 이제 92세가 됐어요. 좋은 방향으로만 예. 세상을 위한 공공성 쪽으로만 어떻게든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과도한 기대십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자, 선배님, 현역 때보다도 더 바쁘세요, 지금? 특히 이제 서울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일단 거절하는 게 좀 많고, 지역에서 오면 예. 그동안 못 만나 배웠고, 그 예. 지역은 지역대로 뭔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서울에 주로 다 모여 있는 데다가 당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갑갑해 하시던 분들도 많아서 지역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가고, 강연 행사 같은 네, 거. 강연회장이나 세미나든 뭐 학회 이런 것까지. 네. 그래서 이동거리가 끼입니다. 이동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하죠. 아니, 방송도 하세요, 지금? 방송은 이제 TBS가 네.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깎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가 나서서 네.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하고 연락을 해서 네. 아예 서울시가 돈을 갖다 절대로 지원하지 않는 출연기간 해제로 갑시다라고 해서 해제 조치까지 내렸고,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완전히 했었군요. 고사시켜 버리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민주 헌정 질서 속에서의 폭거나 마찬가지다. 그럼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작은 행정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 불법 계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방송 내란이에요. 자기가 방송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자기가 아닙니까? 가진 아주 작은 행정 조치에 대한 어떤 결정권 내지는 재량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헌정 질서를 막 흔든다는 것은 뭐 윤석열이 했던 거나 오세훈이 했던 거나 뭐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꼭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 그럼 일단 그거는 국민과 시장 여론에 맡기고 그 여론에 맡길 수 있는 출발선에는 같이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회복을 시켜놓고 예, 회복해서. 불필요하면 아웃시키든가 시장에서 도태시켜가지고.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 근데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저기 살아서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뭔가를 하려면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뭐 출연료 안 받고 뭐 무기한 영구 방송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돼갖고 TBS를 화요일 날 유튜브, 수요일 날 유튜브와 라디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있죠. 선배님, 저도 좀 어떻게? 예, 아무 때나 오십시오. 아니, 요청은 했는데 여기? 그래서 답이 없어요. 저쪽에? 그래요? TBS. TBS. 예. TBS에서 TBS에 1년이 얼마나 있었을까 옛날에? 저 TBS에 예. 꽤 오래 했을 김어준, 텐데? 주진우는 진행을 했는데 저는 뭐 예전에 출연도 그것도 오세훈 때 했었어요. 저 예전에 그 이명박 다음 오세훈 때.
뭐 박원순 시장 때는 고정 출연 한 번 한 바 없습니다. 희한하네. 뭐 저기 한번 불러주십사 알겠어. 요청을 보십시다. 올립니다. 예. 재밌을 것 같네. 예, 정말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우리 변상욱 선배의 존재는 빛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올해 2026년에도 저희 미디어계의 좀 큰 어른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쎄 아무튼 뭐 가끔 그런 넋두리를 하지만 네, 제가 평생 그래도 매달려 왔던 것이 네. 저널리즘과 네, 기독교적인 신앙 영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네. 예. 사회 정의 또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언론은 뭘 하고 교회는 뭘 하고 네. 그 두 개를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교회도 엉망이 돼버리고 저널리즘도 엉망이 돼버리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이 별 말씀도 하세요. 아이, 참 그래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저는 한 10m 타락할 거를 한 3, 4m 정도는 좀 붙잡아 두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상욱 혼자서. 자, 변상욱 선배님 모시고 오늘 2026년 미디어계, 언론계, 더 나아가서 종교계를 한번 전망해 보고 예. 또 현실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말 이 대반전의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배님은 202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5년은 뭐 충격 속에서 맞이했으니까 그 충격 속에서 맞이한 것을 일단 되돌려 놓으려면 파면과 탄핵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네네네. 그 탄핵과 파면을 기다리라고 한 1, 4분기를 그냥 보내버린 게 됐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고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2025년이 이제 저물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충격을 일단 가라앉히고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일단 스캔하는 탐지하는 2025년이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네. 물론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2026년 같으면 이제 그 탐지와 그다음에 처리가 끝나야만 되는. 왜 끝나야만 되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헝클어트린 것이 너무 많아갖고 그걸 다시 누수 탐지처럼 네. 다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큰 헌정 질서의 그 와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 범죄에 대해서 처리하니라고 그 누수 탐지 기능이 아직 살아나질 않고 그다음에 누수 탐지가 구조적이라면 그 구조 권력자들끼리의 카르텔이 어느 정도 강하고 어디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붙잡거나 포획해야 되냐도 아직 잘 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계엄과 그다음에 탄핵 파면 과정을 쭉 거치면서 검사뿐 아니라 판사들도 그다음에 법조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행정 관료들조차도 교수들도 다 그게 어떤 카르텔이냐가 약간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걸 확 올려갖고 정체를 갖다 좀 뚜렷하게 보이는 2026년이 되어야만 2027년부터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잡고 뭔가 나라를 갖다가 확 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올해 안에 다 수습이 돼야 한다. 예, 이거 그렇습니다. 더 이렇게 말하자면 헝클어트린 상황에서 방치하면은 도리어 저쪽 근데 이제 인간들이 같이 뭉칠 수 있다. 너무 이제 뭐 정치 담론식이나 또는 관념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예를 하나만 든다면 네네네. 베트남에 잠깐 다녀오고 해마다 갑니다만은 베트남에 가서 이제 살펴본 것은 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고속철도를 깔고 싶어 해요. 오. 벌써 몇 년 됐죠. 예. 그 돈이 실제로는 한 120조 되는 공사입니다. 120조라고 하는 건 엄청난 돈이죠. 120조. 근데 중국, 프랑스, 한국이 경합을 붙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유리했었냐 하면 네.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예. 프랑스는 베트남하고 예전에 뭐 그렇죠. 식민지 관계도 역사적으로. 있었고 예. 가까운 관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을 좀처럼 안 해주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KTX 깔 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떼제베 모델도 있죠. 떼제베 때문에 아주 기술을 갖다 넘겨주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움켜쥐고 있으니까 고생했는데 그게 이제 싫고
중국에 맡기면 가까운 나라니까 될 것 같은데 중국하고 베트남은 국경 분쟁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국가의 기간 철도를 중국한테 맡긴다? 야, 불안하거든요. 한국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나라. 기술 이전도 뭐 나름대로 선심도 팍팍 쓰고 네. 돈도 빌려달라면 좀 가끔씩 빌려주기도 하고 좋은 나라니까 한국한테로 넘어올 공산이 크다. 100조짜리가. 예. 그때는 100조, 지금은 한 120조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엉켜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해야 되는 판인데 그래도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급히 베트남 그 지도자들을 만나 가지고 국가 큰 사업들은 꼭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오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50조짜리 공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베트남이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꽉 틀어막는 바람에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옮겨와서 전력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했다가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또 50조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일 유력합니다. 미국이 기술을 대고 시공은 한국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또 윤석열 정부 한 2년 동안에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그럼 이 엄청난 수익원을 다시 한국으로 끌고 와서 한국의 기업과 공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거버넌스를 한 팀을 이뤄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정치에서 이게 빨리 끝나야.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 가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것들은 이런 것들이지만 국가의 이런저런 각 분야에 얼마나 많겠어요. 엉켜 있는 것들이 이걸 다 누수탐지를 찾듯이 찾아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다 풀어내가지고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빨리. 그 결정적인 계기, 상징적인 조치는 윤석열 극형 선고 이게 아닐까 싶은데 최소한 1심. 예, 국민들이 그렇게는 해야 되는 거지라고 납득할 만큼은 가야 되는 거죠. 지규현 판사가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이번에 참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가 큰 일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저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가능했구나. 그렇지. 예,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사법부를 떼어놓고 검찰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예, 또 맞습니다. 다 검찰이 그 나쁜 짓을 해도 받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게. 조 대법원장이 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냐면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기를 파기환송하면서 네. 자기의 소신을 뭐 심정적으로 얘기했더라도 거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으니까 그건 유죄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엄청나게 막 던져버린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다 합치면은 야, 진짜 법정 최고형 이건 뭐 가능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화시켜야 되는 이런 사안이란 말이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정신이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참 저도 원죄를 느낍니다. 왜요? 대법원 개혁위원으로 참여해서 한 2년을 일을 했는데 언제? 2012년 13년? 아유,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책임은 뭐 져야죠.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대법원을 보면서 하여튼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그 민낯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다. 이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예, 제일 나름대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꼭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강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강남을 개발한다고 해서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강남으로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일단 가야 되는데 뭐 배를 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저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리를 빨리 하나 놔야죠. 강남을 개발하려면. 제3한 강교. 맨 처음에 고제 영동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 근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강남에 이름이 사람들이 아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영동대교를. 영동대교가. 그만큼 강남은 아무것도 없던 지역입니다. 그 영동이라는 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동이 어딘가 있습니다. 네. 영동이 있습니다. 근데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동이 이름이 생긴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IT 기업들을 먼저 집어넣고 반도체가 거기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지식인들이 건너가다 보니까 좋은 명문 고등학교가 건너가고 휘문 고등학교 같은 경기
있고 경기, 그렇죠. 여고, 뭐 숙명 등등등이죠. 모든 좋은 고등학교는 다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이 들어가고 아. 네, 학원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잘 사는 집의 부모들은 빨리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애들을 거기서 키워야 되니까 다 그리로 가고 그게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서 지난달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국회의원의 45%가 강남에 땅과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까? 아파트하고? 네. 왜? 자기는 경상도에서 뽑히고 전라도에서 뽑힌 국회의원인데 왜 강남에 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갖고 있는가? 강남을 중심으로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이해관계가 엉켜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그걸 이제 대형 보수 언론들이 기름칠하면서 묶어주고 거기에 또 혼맥이 있습니다. 아. 예, 서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다 사돈들입니다. 그 혼맥의 또 정점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대형 마사지를 교회. 또 하죠. 예. 강남에 대형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광림교회, 소망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근데 뭐. 무슨 또 그렇다고 또 교회까지 넣어서 카르텔 저 목사님 왜 저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네. 쉬운 예로 서초동에 가장 붐비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그 밑을 파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 엄청난 통행량 있는 그 도로 밑바닥을 파서 교회 예배실을 거기다 만들려고 허가가 안 났어야 되는데 허가가 나버렸어요. 네. 허가를 왜 냈냐고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네. 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워버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10년이 걸렸을걸요 아마. 그 긴 소송 동안 소송을 또 안 해주는 거죠. 처리를. 네. 그래서 예배는 계속 진행됐고 이제 와서 결정이 나왔는데 아우 지금 메꾸면 그게 메꾼이라고 돈 들어가고 손실이 크다. 1심에서 메꾸라고 했는데 그렇죠. 한 10년 지나 보니까 2심 나왔어요. 20 나왔어요. 메꾸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인 거죠. 맨 처음에 허가를 내준 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아유 하느니 돈 드는데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써요라고 하는 이 카르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장관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모든 출신들이 다 다니는 교회니까 예. 이게 이 강남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카르텔이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 감정도 있고 뭐 육사 출신들끼리 봐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단단한 카르텔이 아니었는데 결국 강남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들에 의한 혼맥으로 얽힌 사돈관계와 거기에서 주로 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비롯하여 등등등 이게 모든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돼 있다. 그게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모습을 살짝 드러낸 거죠. 윤석열이 큰일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민낯을 드러낸 윤석열 정권인데, 자 그래요. 그 강남 개발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런 예. 부조리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 전에 예를 들면 강남이 개발되지 않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냥 느슨한 상태였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게 더 크게 벌어지면서 효과를 거뒀겠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고민은 없었을 건데 네. 지금은 다 지역의 소멸 문제를 걱정할 때가 돼버렸으니까.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까지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저 중대 현안 중에 하나가 뭐. 이 통일교 신천지 이쪽에 대해서도 제대로 털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엊그제 나왔습니다. 예. 2025년 말에 나온 건데 통일교 신천지 무슨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 분리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정교 분리 그 사실 본인이 정교 분리가 안 돼가지고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당사자고요. 사람이 하죠. 예. 바로 잡아야 할 일은 분명한데 바로 잡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문제는 통일교 신천지만이 아니잖아요. 예. 이 보수 개신교계도 그 어떻게든 권력과 친하게 지내서 그 세상 권력에서도 어떤 그 기독교의 그 위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와 종교의 경계선은 사실 좀 모호하긴 합니다. 어디부터는 딱 안 되고 어디부터는 뭐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어떤 선을 긋기가 상당히 이제 애매한데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확실합니다. 국가의 정치에 종교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국가의
양심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교회가 정치에 자꾸 다가가서 따지고 들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양심으로서 이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게 정교 분리의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또는 뭐 천주교 다 마찬가지고 다른 또 그밖에 종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정교 분리를 조금 애매하게 뭐 이렇게 다룰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떻게 다루든 간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공공선과 공공성에 입각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교회는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공공성과 공공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만 계속했고 더 이상의 어떤 그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할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국가 권력이 종교에 자꾸 개입하냐고 투덜투덜 대지만 공공선과 공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혐오와 배제, 차별을 부르짖는 저 종교를 놔둔 채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거고 네. 대통령이 결국 통일교는 더군다나 직접 정치적인 어떤 뇌물을 주고 당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고 뭐 사람을 구워주고 말고 네. 하는 이거는 완전히 이건 너무 심각한 범죄가 아니냐. 네. 해석하기 애매한 게 아니라 아예 이건 분명한 정치적 범죄니까 이건 어떻게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하던데라고 했는데 해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예. 가평쯤에 나오는 예. 천정궁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그게 안 되면은 예. 그 치워버려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세계 이재명- 일본 또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해산시켰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일본이 해산이 가능했던 것은 옴진류교 사건 등 몇 개의 사건을 겪으면서 종교를 저렇게 놔뒀다가는 계속 테러와 엮이겠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광신도들이 생기고 광신도들은 물불을 안 가리니까 맞습니다. 테러하고 연결될 공산이 너무 크다. 네. 근데 이게 엉뚱한 얘기를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바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예. 바이트 모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인신매매 조직과 테러 조직과 광신도 조직은 조직 운영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각자 여기저기서 생겨난 거지만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똑같더라 운영 체계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트 모델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종교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 단체는 법인으로 등록을 하라. 그래서 허가 사항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적인 일을 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을 할 때는 해산시키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다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고 특히 뭐 평화나무의 구독자들은 많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다만 교회는 법인체가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면 우리 뭐 세금도 내고 부동산도 뭐 해서 뭐 운영도 하고 하는데 한데 그거는 사업자 번호가 그때 나갑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봉급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 원천공제를 원천징수해야죠 세금을.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세무번호가 나가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 또 뭐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또 다른 기능이 주어지고 해서 그런 몇 가지 기능만 살짝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네, 법인으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사단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 근데 법인으로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못하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교회는 법인이 아닌데 법인 노릇을 하도록 부분적으로만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교회가 갖고 있는 법인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교가 바로 그런 거죠. 통일교에서 대개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싸갖고 들어와서 헌금하고 가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통일교는 앉아서 누리는 곳이고 네. 효정문화재단이나 뭐 몇 가지 재단 법인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네. 그 돈 세탁이 되는 거죠. 예. 세계 각국에서 모인 통일교의 헌금들이 세탁되는 그 재단들 거기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법인이 아니지만 유지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그런 재단들을 압수수색을 하려면 또 법원에서 왜 압수수색을 하냐고 또 안 줄 거 아닙니까? 영장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해서 싹 뒤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자기 모 단체, 종교 단체와 연관되어서 돈이 오고 가고 그 활동을 지원한 어떤 흔적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건 이제 해산시켜야죠. 그런 해산은 가능한데 종교 자체를 해산시키는 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어려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된다면 네.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통일교가 갖고 있는 이제 지금 특검에 의해서 뭐 혐의들이 쭉 드러나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모든 갖고 있는 법인들을 다 뒤져가지고 그 연관성을 따져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해산시키거나 그런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개신교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할 건가는 뭐 더 연구를 해 나가야겠지만 그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바로 법을 적용시켜서 처벌하면 돼. 네. 그거라도 빨리 하면 돼. 그걸 못해요. 왜 전광훈 씨도 맨 처음에 문제 제기하셨을 때 네. 바로바로 그냥 잡아놓고 형량을 갖다가 길게 도저히 나가서 또 할 것 같아. 그러면 더 붙잡아 놓고 뭐 이런 거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건 또 풀어주는지 이러다 보니까 또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극우라고 하는 세력의 개신교가 핵심이 돼버리는 불행한 네. 사태가 온 거죠. 저희도 평화나무가 얼마나 열심히 고발 활동을 했습니까? 예. 지금 종사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정의가 옛날에는 아니다. 법에 호소하면은 다 정의롭게 뭐 결말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예. 누구든 뭐 손에 물 안 묻히고 싶고 흙 안 묻히고 싶고 뭐 피도 안 묻히고 싶고 탁 하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글쎄 그런 말이에요. 경향이 강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이 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근데 돼야 한다. 둘 다 하나는 집사고 하나는 목사인데 왜 그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교회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예전에 응.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머리 풀고 죄를 뒤집으시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 하고 그렇죠. 또 옛날에 이건 우리 임금들도 그랬고 뭐 그 관료들도 다 조선시대 했던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곡간을 열어가지고 그렇지. 네, 다 푸는 거예요. 네. 옛날에 쓰던 방법이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사제 선언문을 내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그럼. 그 기간을 갖고 네. 그다음에 교회가 갖고 있는 걸 다 풀어가지고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번 극우의 선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네. 거라도 하든지 곡간 열고 무릎 꿇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네. 하나님이 돼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우리의 기대는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뭐 안 할 걸로 생각하고 네. 그러나 방향은 이렇다라고 해야만 나아가야 됩니다. 될 방향은 이렇다라고 지금이라도 해야만 됩니다. 예, 제시하셨습니다. 예. 김장환 목사 수사 됩니까? 저희 너무나 큰 관심입니다. 제가 너무 김장환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김 목사님이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됐기 때문에 나이가 92? 92, 34년생. 34년생. 예. 뭐 통상의 이순재 선생 나이입니다. 예, 돌아가신. 통상의 예로 보면 이럴 때는 이제 잘못은 했는데 기소유예로 빼주죠. 그죠? 예, 기소유예. 예. 가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선고유예라는 방법인데 선고유예라는 건 거의 안 쓰는 방법이고 기소유예겠죠. 잘못은 검찰 좀 단계에서. 잘못은 하신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뭐 그 나이에 뭐 또 이렇게 재판 받으러 다니시고 뭐 그럴 거야 뭐 하면서 기소유예 정도가 근데 본인이 워낙 뭐 숱한 전화를 걸어가면서 뛰어다닌 건 분명하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개입한 거는 교단이나 아니면 기독교 차원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징치가 있어야 되고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임성근 생각? 로비 건과 예, 관련해서 그런 것들. 예. 예.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92이면 이제 좀 그만두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 92살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오너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예, 저 양반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시나? 예, 가장 큰 그 이유는 제가 살피기에는
하고 싶은 걸 꼭 참고 세습을 안 하신 거예요. 세습했으면 세습을 했더라면 무너졌을 거예요. 이미 진작에 예, 무너졌을 그러니까 뭐 것이다. 예를 들면 뭐 김홍도, 예, 뭐 그다음에 김선도,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김사만, 뭐 근데 김씨만 많은 거야. 그다음에 서울에 있으니까 감시의 눈을 피하지 못한 교회들이 이렇게 있지만 네. 전국에 수백 개 되는 세습한 교회들 이미 본인들이 기독교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습 안 하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김장한 목사처럼 버티시는 거 또. 제가 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그 자기가 담임했던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는 편법으로 그렇죠. 뭐 자기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극동방송에서 자기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죠. 또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고 예. 또 이런저런 또 어떤 돈줄을 쥐고 있는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계산이 빠르신 거죠. 네. 그래도 결국은 세습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안 밟는 게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영리한 분이에요. 네. 아주 영리한 그건 뭐 분이고.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광고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마이보험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새해 첫 광고가 되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인데요. 체결률이 낮은 편이지요. 그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했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영문 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요즘 마이보험 땡땡, 마이땡땡 체크식에 유사 브랜드로 현혹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꼭 전화번호 1800-7917, 1800-7917 확인한 다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상욱 대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네. 이제 매년 연초에 나오셔서 앞으로 미디어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예측해 주셨는데 올해는 제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의 화두 AI가 한국 언론계를 어떻게 바꿀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요새 감사기도 제목이거든요. 네, AI를 공부하고 GPT를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나이로 봐서는 안 해도 될 지경에 왔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조금만 늦게 태어나거나 조금만 이게 늦게 와갖고 제가 이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깜깜했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데 갑자기 AI 얘기를 합시다라고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대신 써주고 컨텐츠 대신 만들어주고 예.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언론인들은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 아닌가. 뭐 어떻게 생존의 토대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처음엔 좀 편리하겠죠. 나 대신 해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나보다 더 잘해. 훨씬 잘하죠. 훨씬 잘해. 예. 그럼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 취재 기사를 AI가 훨씬 더 잘한다. 그렇죠. 기자보다 취재를 더 잘할 리가 없잖아요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 워낙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안 가고 쓰는 기사로 대결을 하려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구독자들의 뉴스를 접하는 이제
행태 자체가 바뀐 거죠. 네.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언론사가 보낸 기사를 읽고 언론사 웹사이트나 뭐 등등에 들어와서 또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AI 오늘 주요 뉴스 좀 검색해서 요약 좀 해서 몇 개만 10개만 해줘. 이렇게 하면 자자작 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언론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예. 언론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언론사 유튜브도 필요 없고 하다면 광고를 주는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왜 거기다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걸어놓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숫자로는 이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구글이 AI 인용 요약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걸 이용해서 뉴스를 보고 언론사로 안 들어가는데 구글에서 AI를 통해서 오늘 뉴스를 요약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에 그 서비스를 다 읽고 나서 그래도 그 기사는 한 번 들어가서 한번 읽어봐야겠어 하고 언론사에 들어간 사람은 8%밖에 안 됩니다. 8%. 예. 그나마 8%지 네. 그 AI가 요약해 준 걸 쭉 읽어가다가 잠깐만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데 그 언론사에 한번 직접 가봐야겠다라고 읽으면서 들어간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거기에 왜 광고를 내가 걸겠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개는 그럼 AI를 이용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데 AI를 뉴스를 보는데 이용하지 않고 그냥 쭉 어딘가에 뜬 이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대개 그 언론사의 페이지로 들어가 본 사람이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8%, 1%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누가 거기에 광고를 주고 누가 그걸 근데 또 AI가 어차피 써준 기사를 또 읽으러 AI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앞으로는 대신 읽어주는 주체도 새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가능은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뉴스 쫙 읽고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만 몇 개 딱 네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읽을 필요도 없이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컴퓨터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경 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귀로 듣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골전도라고 그러나요? 그걸 예. 통해서 그 요새 제일 이제 흥미로운 게 예를 들면은 책상을 샀는데 조립식 책상을 샀다. 네. 그러면 조립 그 순서 이제 안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조립도 그걸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경으로 촬영하면서 이렇게 넘기면 어이구. 예, 나사하고 드라이버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귀에서 들리는 거죠. 자, 어떻게 생긴 1번을 꺼내시오. 이렇게 그 귀에서 들리는 대로 하면은 이제 책상이 조립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제는 뭐 언론사에 들어갈 이유조차가 없어지는. 예. 그래서 유럽의 언론들은 구글에 대항해서 제소했습니다. 예, 유럽 그 재판소에. 그래서 구글 때문에 트래픽이 거의 60에서 70% 감소를 했다. 그럼 광고는 뭐 물론 떨어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구글에서 서비스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구글 AI 서비스에 대해서 구글에게도 위협이네요. 구글은 이제 언론사로 자기들이 검색을 많이 해야 돈을 버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제미나이 때문에 검색이 안 되면은 검색 수가 줄면은 자기들한테 그 해가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돈이 빨리 줄고 어느 쪽이 돈이 더 빨리 늘어나느냐를 보고서 한쪽을 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슉 훑어보는 걸. 예. 결제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천천히 설명드리면 AI한테 뉴스를 검색해줘라고 하면 AI가 언론사 뉴스를 샥 훑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언론사가 만들어낸 걸 AI가 써먹은 게 되니까 예. 돈을 내라 니들도. 어. 예. AI를 이용해서 우리 걸 싹 훑어가지고 몇 개의 뉴스를 요약해서 누구한테 줬다면 결국 우리 걸 이용한 거니까 돈을 내라. 네. 라고 해서 AI가 뭔가를 답변을 작성했을 때 예.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 조금이라도 콘텐츠를 이용했다면 그게 100분의 1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체크하는데. 네. 그래서 바로 돈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예. 당신네들은 얼마를 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광고 수익 배분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겠다 아니겠다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얽혀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네. 예. 근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저 클릭수만 올리면 수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클릭수 올리는 데만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와, 2000년대, 201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클릭 자체를 뭐 들어가서 하질 않는데 무슨 클릭이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수익 구조는 클릭에게 달려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뒤진 상태에서 아직도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기존 미디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제가 언론사 경영자라면은 네. 뭐 기자가 한 100명이 넘어요. AI로 충분히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예. 언론사를 운영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것을 뭐 재미난 얘기랑 같이 해야 되는데 재미난 얘기는 별로 없네. 아니 이 자체가 얼마나 좀 되게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예. 그 AI가 만든 기사 때문에 언론사들이 그동안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예. 누가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프리랜서 기자이기 때문에 원고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언론사가 오케이 했단 그렇지. 말이죠. 예. 멋진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예. 그 언론사가 다 인용을 했어요. 예. 그걸 대신 실어줬습니다. 그대로 내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AI로 만든 가짜 기사였단 말이에요. 그 프리랜서 기자가 만든 것들 이런 예. 것들이죠. 그래서 AI가 만든 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 어디선가 주워 담은 거기 때문에 그 주워 담은 원래의 모델 내지는 소스가 가짜일 경우 또는 틀렸을 경우는 가짜들도 많다라고 할 때 이제 범람하면 정보가 너무 범람하는 거죠. 필요 없는 정보도 많고 가짜 정보도 많고 왜곡한 정보도 많으니까 그럴수록 믿을 만한 언론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연구가 시작되어서 과연 얼마나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일 뭐 확실했던 거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했던 자료들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AI가 만든 가짜와 가짜 아닌 것을 놓고 어느 게 진짜게요라고 퀴즈를 냈더니 사람들이 그 퀴즈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언론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지만 결국 정답을 나중에 제시해주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신뢰가 올라가면서 아하. 클릭수가 높아지더라. 이제 신뢰의 자산 예, 예. 이게 더 중시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고 신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언론사라면 AI 이 열풍이 결국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목숨을 걸겠냐 이제 문제는 그건데. 예. 근데 우리 언론들은 주로 이제 규모로 예. 뭐 돈벌이가 클릭수나 크니까. 혹은 뭐 그 그러니까- 매체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걸로만 그 매체 성취를 예. 그 평가해 왔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나 구조상으로는 똑같습니다. 8시, 9시가 되면 트는 뉴스가 아니라 예.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듣는 뉴스. 그렇지. 김용민 뉴스 브리핑. 들어야지. 아이. 오늘 왜 이렇게 5분 늦는 거야? 오늘은 한 30분 뒤에 시작한데 오늘은 아픈가? 왜? 선배님 별방이야. 저는 하바리가 됐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뉴스타파도 그런 걸 수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많은 이제 유튜브들이 이제 뉴스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 건 들어야지 기다렸다가 듣고 요번에 시간이 없어 못 들었으면 내일이라도 잠깐 쉬는 중에 또 들어야지. 예. 이제는 기다렸다 듣는 뉴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두 개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장성. 네. AI가 가보지 않은 현장의 소식을 그 사람들의 아픔을 전달하려면 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예, 맞아요. 그다음에 로컬리티의 문제. 이게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물에 조금 잠겼다 침수됐다 그러면 네. 부산 아지매가 걱정한단 말이죠. 예. 왜? 모르지 그거야. 내가 왜 걱정하는지. 부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문에 크게 안 나는데 네. 서울에서 지하철이 잠깐 침수되면 신문에 크게 나니까 이게 이미 이제 맞아요. 예. 이제 알고리즘에 이미 점령당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내 고장에 나한테 필요한 뉴스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로컬리티, 지역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옥천신문이라든가 그렇지. 요새 김제, 부안 등등등 수많은 조그마한 지역 언론들이 지역의 관료들의 비리, 지역 토호 재벌들의 비리를 갖다 파헤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폭로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검찰 특활비를 맨 처음에 터뜨린 것도 부산, 청주 등등의 지역 조그만한 독립 언론들이었단 말이죠. 그걸 갖다 뉴스타파가 받아갖고 이제 크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그런 식의 로컬리티, 지역성이 강화되면 그 언론은 덩치가 크면은 뭐 유지하기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적당한 규모의 소규모라면 유지를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가 98년에 처음 이제 예. 언론계에 이제 정규직 PD로 이제 입문을 했을 때 첫 직장이 창원에 있었어요. 창원. 8월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마사는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하루 종일 TV에서는 서울 중랑천 범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이쪽은 지금 가뭄 때문에 네.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서울에 물난리 소식을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이 현실. 대표적인 게 서울입니다, 사실. 서울이라서. 예. 옛날엔 수원이랑 인천이 문제였거든요. 수원 신문, 수원 방송이 없어요. 예, 수원 KBS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수원 MBC도 없고 예. 인천 KBS, 인천 MBC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우리는 왜 방송국 안 만들어줘요? 그 옆에 서울이 있는데 뭘 그래라고 했는데 막상 사실 서울도 지하철이 뭐 진짜 물에 잠기거나 하는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써주는데 실제로 서울시를 감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신문도 따로 필요하거나 서울방송도 따로 필요한 네. SBS가 이름만 서울방송이었지 사실 예.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 그래서 로컬리티를 살리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네, 정보는 대한민국에만 한 6,500에서 7,000개 언론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저널까지 다 합치면 정보는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묶거나 서로 연결해서 정리해주고 분석하고 해설해줄 언론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특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도 안 했을 때 먼저 하는 걸 특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중량감 있고 진지하게 탐구한 기사를 내놓는 걸 특종으로 봐줘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이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해설을 갖다 쭉 해주는 게 오히려 저널리즘의 가장 최우선 기능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먼저 더 빠르게 더 자극적으로 더 재미나게 이거를 추구하면 안 되고 이제는 구독자 시청자들도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해설해 주는 데를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그곳을 밀어줘야겠다. 살아남도록 이런 개념으로 언론계를 다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생태계를. 그런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신뢰의 예. 자산. 결국 신뢰가 자산이죠. 네, 그게. 그 신뢰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가 그 언론의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널리즘의 많은 기능을 지금 유튜브가 담당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그 대한 미디어로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가짜 뉴스 혹은 종교가 돼버린 매체도 있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선배님께서? 맨 처음에 기성 언론들이 흔히 요새는 뭐 재래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재래식 언론. 재래식 언론들이 뭔가 비워놓은 이 부분을 시민 미디어가 번창하고 거기에 유튜브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하면 뭔가 좀 해결이 되겠다. 구도는 멋있어요. 했는데 기성 언론에서 하던 못된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나와서 매뉴얼을 짜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글쎄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성 언론이 어려워지면서 기성 언론의 털을 잡고 먹고 살던 평론가들이며 또는 기성 언론에서 이제 나름대로 최출당에 나온 사람들 또는 뭐 구조조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막상 마련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재래식 언론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날 자극적으로 하면 그날 슈퍼챗이 올라가면서 돈으로 환산이 되니까 그렇죠.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악착같이 그리로 가고 있어서 네.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우리 거라면 하겠는데 이게 네. 또 남의 나라 거니까 예. 뭔가 이게 돌아가는 길도 멀고 해서 그러나 결국 관리 책임은 맡겨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유튜브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나돌 때 어떤 사람의 사진이나 음성이나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네. 예를 들면 제 얼굴을 누가 도용해가지고 엉뚱한 가짜뉴스를 만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건 내 초상권입니다. 네. 라고 해서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되는. 네. 바로 빼줘야 되는. 예. 지금 같아서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다 증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목소리 내 얼굴이 쓰였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내려야 된다든가 이러한 자기의 신체 용모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정 이런 작업이 한쪽에서는 가고 네. 또 한쪽엔 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대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악마화한다든. 악마화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네. 폄훼하거나 하는 심하게 겸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예. 사실관계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그 자체를 일단 정지시키는 이 두 가지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자리를 잡으려면 복잡한데요. 근데 복잡한 걸 연구해서 법제화 시켜야죠. 예. 그 작업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작업.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저지르는 유튜브에는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세세하게 어떤 유튜브가 어떤 일을 몇 번 저질렀다가 공시가 되어서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갖다가 시민들이 알아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안내. 이게 진짜 미디어 리터러시죠. 이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죠. 예. 신뢰의 자산을 구축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이제 예. 정도인데 정도에 반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슈퍼챗을 더 벌기 위해서 예. 가짜 뉴스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악마와도 서슴지 않는 이런 미디어의 출현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시민적 제어가 필요하다. 예. 네. 근데 가난한 김용민 목사께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우리 재래식 언론에서 지금 싸우는 거는 네이버가 AI 검색 서비스를 하던데 그 AI 검색 서비스의 60% 정도는 다 기존 재래식 언론의 뉴스를 갖고 작업을 했던데 돈을 내셔야죠. 이렇게 된 거. 네이버에서는 아니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휴를 하면서 우리한테 뉴스를 맡겼으면 맡긴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우리가 포괄적인 우리가 사용권이 샀잖아, 있는 돈을 거지. 주고. 포괄적 사용권이 있는 거지. 이제 이러고 지금 재판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완전히 국민을 위한 재판은 이 없습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지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KBS로 대표되는 이런 재래식 미디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올 한해 2026년에. 이미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를 AI한테 집어넣으면 기사가 착 만들어 나오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 지 한 1년 반, 2년 돼가요. 거기서 벌써 이제 기자들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그래, 그동안 일이 너무 밀려서 고생했는데라고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 이제 그대도 뭐 맨날 특종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멋진 글, 멋진 논설을 쓰는 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이만하면 뭐 날마다 애썼어. 때마다 휴가 가고 말이야. 뭐 재택근무 한다고 맨날 빠져 있고 뭐 휴가 다 찾아 먹고 그냥 AI 쓸래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언론사에 있는 뭐 이러면 직능 단체들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제 긴장하고 이제 뭔가 지금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기사를 의미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내밀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나 PD 입장에서도 느낄 텐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필요한 거지 네. 언론사에도 예. 기자가 끝발 좋은 기자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 기자는 꼭 필요한 거는 정치인들하고 또는 재벌들하고 관계를 잘 묶어 나가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좀 은근히 기대했기 때문에 네. 기자들한테 가서 말이야 판공비도 좀 써가면서 로비도 좀 하고 뭐 이런 걸 맡겼지만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면 네. 좋은 기사는 다 AI가 담당을 한다고 치고 예. 현장에서 정말 발로 뛰고 고민하면서 짜낸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기사가 아니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이 더 맛깔나게 잘 만들고 많은 것들을 조사해서 스토리를 묶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 제작자가 필요한 거죠. 아, 선배님 정말 참 생각해 보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90년대 예. 인터넷 뉴스도 없었을 때 PC 통신의 뉴스도 없었을 때 그렇죠. 예. 오로지 내 기사가 지면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만 하루에 가지고- 한두 개 기사, 그 길지도 않게 기사 쓰면은 그걸로 한 달에 월급을 받아갔던 거예요. 예. 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하루에 기사 하나만 써도 그다음에 이제 겪어보셨지만 뉴스 방송을 라디오에서 하거나 TV에서 할 때 네, 목표가 시청률도 있지만 네. 야 이거 내일 아침 신문에 나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출연자를 갖다가 요리조리 후벼파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실수를 하게 만들든지 예. 뭔가 좀 이렇게 화끈한 뭐 한마디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날 신문에 나오는 걸 목표로 해서 방송을 만드는 셈이 됐으니까 연출하고. 인터뷰를 예.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시사 하면서 인터뷰는 특히 그랬죠. 저 말하자면은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낚시도 하고. 헛소리 하게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운표로 해서 대박 나게끔, 어? 클릭수 대박 나게끔. 그렇죠. 방송도 그렇게 목표를 해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세상이 된다고 10년 전부터 얘기해도 아직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아, 걱정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쫄아붙었을 겁니다. 우리 저 변상욱 선배님이 경고했던 우려했던 그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고 매출도 뭐 이미 엄청나게 줄었지만 네. 매출이 줄고 사람이 줄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겁나는 거는 그러면서 돈을 갖고 있는 재벌과 정부 예산에만 기댔었는데 네, 기업과 정부가 투명해지는 순간 네, 내가 왜 드립니까 도대체? 예. 당신들이 모두- 뭔데? 네, 홍보 자료 드렸고 그걸로 그냥 기사를 쓰시던 마시던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 홍보했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런 거죠. 어제가 아니군요. 그제네요. 예. 그제 쿠팡이 예. 그 주요 언론사 예. 홍보 협찬 다 끊었다고 합니다. 오, 쿠팡이 쿠팡이 난리가 났다고 났네. 합니다. 예. 이후에 여러분 쿠팡에 대해서 이른바 재래식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기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여겨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네, 경제신문들을 비롯해서 특히 네, 1년에 국제회의 세미나 같은 걸 수십 차례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거 다 이거 그러면 받으려고 이제 이거. 맨 처음에 협찬 국제 세미나 이거 의미 있는 건데 AI와 미디어 세미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갖다 받아서 협찬을 하죠. 예, 그 협찬 가지고 행사를 해.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는 입장권을 또 가서 팔아. 입장권 드디어 나왔습니다. 후원해 주신 그 행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네. 그럼 또 홍보실에서는 그 몇십 장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가서 아니 협찬비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이. 그 티켓까지. 그렇게 어수룩하게 장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또 티켓을 또 팔아. 티켓을 판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면 네. 그동안 언론과 AI의 어떤 그 참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큰 행사를 치르도록 고맙습니다 하고서 연말 되면 또 경영 대상 중에서 나름대로 또 대상을 또 하나 드려. 또 드리면 또 예. 거기에 상응하는. 드리면 또 인터뷰 기사가 나가. 인터뷰 기사가 나가는 그 신문은 또 밑에 그 회사 광고가 또 한번 실려야 되고. 네. 이 구조 속에서 어떤 건 뭐 가끔 빼먹을 때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투명하게 유지가 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언론. 예. 야, 이제 앞으로 언론계에 정말 태산 같은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사실은 이 말은 뭐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서 참 얘기하고 뭐합니다만은 AI가 어떤 것을 검색해 달라 또는 정리해 달라라고 할 때 60, 뭐 어떨 때는 뭐 50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40에서 60%. 왜 이렇게 제가 계산을 복잡하게 하냐면 AI 챗봇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는 언론을 더 많이 인용하는 게 있고 더 적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많으면 5, 60%는 뉴스에 난 걸 보고서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뉴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AI를 얼마나 많이 쓴 간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뉴스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합뉴스예요. 예. 그다음에 역시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는 뉴스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좋은 뉴스를 서비스해야지 그렇지. 이게 AI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되는 건데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 예. 것도 생각해야죠. 연합뉴스나 이런 통신사의 뉴스를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첨삭을 하면서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 예, 이런 구도 속에서 통신 뉴스가 엉망진창.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실제로 한 6,500개 되는 언론이 있다고 칠 때 저게 언론사인지 아닌지 검색해서 바로 관련된 기사가 날 수 있는 데는 한 100몇십 군데 있다고 치고 네. 포털에서 항상 그 언론사 기사를 갖다가 노출시켜 갖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건 한 6, 70개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3, 40개는 건설사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건설사가 이렇게 언론사를 소유한 경우가 그나마도 너무 많아요. 뉴스 작업을 하다 보면 네. 한 그래도 넉넉히 봐줘서 10개 내지 15개들은 자기네가 취재를 했거나 남이 취재한 거에 자기네가 취재한 걸 얹었거나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그 나머지는 다 베낀 거예요. 네. 사실 언론사가 이렇게 많을 이유도 없고 그 언론사를 우리 혈세, 지방세, 국세로 먹여 살릴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광고한다면서 그렇게 언론사들한테 그러니까 푼돈 쥐어주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고르셔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언론사를 찾아내셔가지고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고 살아남겨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시민들의 책무이기도 한 거죠. 시민들이 좋은 언론을 콕 찍어서 예. 키워주고 밀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장래에 우리 사회에 건강한 언론만 생존하게 된다. 예. 이 말씀이죠. 예. 자, 오늘 저 변상욱 기자님 모시고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또? 김현정. 김현정. 예. 이 김현정 씨라는 개인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CBS식 공정의 어떤 그 교과서였다고 할까요? 어느 편도 우리는 안 든다. 근데 어느 편도 안 든다. 이거 너무 낡은 레토릭 아닙니까? 아니 어느 편도 안 든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자기 어떤 감정도 있고 또 어떤 스스로 생각하는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에는 제가 CBS를 아주 깊이 연구했고 애정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민주주의를 앞당긴 아주 몇 안 되는 미디어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한겨레와 함께. 근데 어느 순간부터 DJ 정부 이후로 전 판단되는데 어떤 국장님이 들어서신 이후로 뭐 저 환경 통일 뭐 이런 부분들은 진보적으로 가되 정치만은 철저하게 중립으로 가라. 이렇게 못을 박은 이후로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니 결국 CBS의 대표 간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준석맘이 됐어요. 특정 정당의 정치인, 네, 그 후견인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됐는데 이게 결국 이런 어떤 맥락 없는 공정, 중립, 객관의 종말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CBS 저널리즘에 또 기초를 세우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 여쭤봅니다. 근데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미국식 자유주의 언론관이죠. 그러나 미제군요. 예, 완전히 미제입니다. 예, 영국은 그거보다 좀 다르고 독일로 넘어가거나 프랑스로 넘어가면 공적 역할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공적 책임론이 훨씬 더 강하죠. 네. 예, 책임이 있으면은 뭔가 뚜렷한 시각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시각이 반영되고 주관이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관을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인 노력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미국식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반이 된 또 중립론인데 그 객관 또 균형론인데 그러나 트럼프를 갖다가 악마처럼 대하는 게 지금 미국 언론들 아닙니까? 일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그래요. CNN까지도 심지어는 예. 폭스만 조금 요새 다르고 폭스조차도 어떨 때는 저거 아닌데 할 정도로 미국의 아닌 건 조선일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요, 그거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더군다나 국가의 어떤 질서를 갖다 문란시키는 큰 범죄입니다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죠. 뭐 그렇게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내란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당연한 거죠. 뭐. 네. 대통령으로서 너무 이렇게 사람을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든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란 범인데 피의자인데 네. 이런 것들의 문제. 그래서 그런 점을 기자들한테 납득을 시키려고 기독교 영성을 제가 사람들한테 끌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적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가장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헐벗은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마이크를 들이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차별당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들을 옆에 같이 있지 않으면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기술하는 건 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 보도자료 내는 것도 다 힘 있는 놈들만 내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기자를 모아놓고 보도자료를 뿌리겠습니까? 결국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안 가 있으면. 마음 문을 열고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몸부림쳐야만 하늘의 뜻이 조금 보이고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가 조금 보이는 건데 그 노력이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라 하는 게 상당히 편안하게 지내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 치열하게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를 싸우고 고민하고 진땀을 흘리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그 삶이 매일 이어져야 그게 저널리즘의 삶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언자적 삶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립하면은 한자를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면 중립이란 허리가 굽거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는 걸 중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가운데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개헌 반대 탄핵 국민의 20%가 악착같이 지지하겠다고 나서는 탄핵 반대 그 중간 딱 어디에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옳은가를 가려서 자기가 똑바로 서는 게 중립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계적 중립, 기계적 균형에 이제 사로잡히다 보면 판단을 잘 못하는 또 거죠. 어떤 분은 이럽니다. 극중주의입니다. 극중주의. 그래 극중이라는 말, 그 말 유행하는 그 희한한 말을 참. 근데 중립이란 꼿꼿이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자와 PD 또는 뭐 아나운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작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이념을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뚜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진실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파고들라고. 근데 기자, PD, 뭐 아나운서 등등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갖거나 가치관을 소유해서 객관성에서 흔들리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도구로 해서 치열하게 진실을 파헤치라는 의미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네. CBS는 뭐 그동안 뭐 최고 경영진부터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으니까 보수적인 이제 경영진이 한 1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그러다 보면 밑에 본부장, 국장들의 구성도 어느 정도는 그렇고 또 위에서 걱정하는 얘기 회의에서 맨날 전달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향상으로는 좀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그 아픈 사람들과 치열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이제 흐릿해지면서 그렇죠. 예. 그래 뭐 중도가 편하기도 하고 방송 심의에 끌려갈 일도 별로 없고 고소 고발도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래서 제가 항상 회색은 절대 다시 휘어지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때가 안 묻도록 흰색을 어떻게든 유지해야지. 요 정도야라고 한다면 회색은 검어지지 다시 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CBS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예. 한겨레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오해는 있으신데 뭐 이렇게 준석 뭐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뭐 물론 저도 그 이해가 됩니다. 고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다만 심정적으로 가까운 거지. 민중의 언어로 준석맘이라는 예. 질타를 그리고 듣는 이 과정들을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예, 그럼요. 그건 네.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이준석 대표가 야야 그 찔러줘 이럴 때 너무 폼을 잡고 어깨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김현정 PD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 신참 때부터 그렇게 뭐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비판할 때 저도 사실 좀 많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예. 그러나 그 CBS가 쌓아온 금자탑이 너무 순식간에 맥락도 없이 흔들리는 이 현실이 좀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고생하고 치열하게 방송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더 아프고 더 치열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남겨놓고 이번엔 정말 너무 몸이 아파서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그래요? 걱정해 왔는데 네.
제가 10년 전에 오죽하면 1년 휴가를 줬겠습니까? 그때 이제 방송본부장, 예, 지금 방송본부장 컨텐츠 시절에 본부장.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냐고 메인 앵커를 1년 동안 더군다나 김현정 앵커를 사인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팠지만 사인을 해서 저 지금 안 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뒤로도 10년을 더 버틴 거죠. 대단한 언론은 거죠. 중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립이라는 의미는 우리 변상욱 선배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립, 정확하게 꼿꼿이 서 있는 그 중립이어야 하지 그냥 이쪽 50 저쪽 50 그런 중립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언론이 서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아픈 곳, 슬픈 곳, 그리고 힘에 짓눌려서 말하자면은 배제되고 네. 그리고 도태된 곳 거기여야 한다라는 지적. 이거 예. 분명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고요. 잘 또 할 거라고 믿고 또 쉬고 나와서 김현정 앵커도 또 새로운 잘 좋은 프로그램 만들 거라고 믿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네네. 아유 참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자 새해부터 김용민 TV도 뭐 보잘것없는 유튜브지만은 우리 변상욱 선배님 말씀대로 신뢰의 자산을 가장 중요시하는 예. 그리고 아픈 곳, 슬픈 곳, 도태된 곳에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미디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2026년이 훤히 보입니다, 선배님. 아무튼 힘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고는 그래요. 올해 당 관리 잘하시라고 닥터피스 당케어 광고하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시죠? 당케어 음료 닥터피스 당케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닥터피스 당케어를 하루 한 병 내지 2병 갈증 날 때마다 물 대신 한두 모금씩 마시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유지해주고 평균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계성 당뇨 또는 당뇨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부모님에게 효도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자, 특히 식후 혈당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당케어 음료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 론칭을 기념해서 3박스를 주문하시면 한 박스를 추가로 드리는 3+1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2달 동안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구성인데요. 한 박스 단독 구매도 가능합니다. 주문은 김용민 스토어에서 주문 가능하시고요. 그 밖에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010-3969-8290으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품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금 김용민 스토어에서 닥터피스 당케어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입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방송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